안녕하세요. 5월 22일 수요일 아침 출근길을 함께하는 뉴스토스트. 저는 진행자 박진영입니다. 오늘은 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될 뻔한 썰, 정부가 실손보험 또 들여다보는 이유, 그리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명과 암까지 이 세 가지 뉴스 토픽으로 시작할게요. 지난 주말에 해외 직구 규제 소식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죠. 네. 정부가 어린이용 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서 KC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판매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이후로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서고 막 사과하고 이런 맥락들이 있긴 했지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대체 이 손바닥 뒤집듯이 일어나는 결정들이 어떤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어피티 김정인 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중요한 이슈는 금요일에 많이 터지더라고요, 요즘에. 네. 그래서 이번 이슈도 목요일에 이제 처음에 발표가 됐고, 처음 16일 목요일에 발표한 소식이 안 좋은 쪽으로 막 화제가 되니까 17일에는 부처들이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더니 19일 오후에는 이 대통령실 산하에 있는 국무조정실의 브리핑을 통해서 80개 품목에 대해 사전적으로 해외 직구를 차단, 금지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말했어요. 뭐 주말까지 굉장히 막 난리가 나고 했었는데 이 이슈가 이렇게 일단락 되는 건가? 대체 어쨌든 이 16일에 나왔던 얘기들이 발언이 나온 배경은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정말 저도 이제 그 뉴스 뜨는 걸 보고 후다닥 뉴스를 썼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후다닥 다시 뉴스를 수정하고 하면서 좀 따라가기가 힘들었던 이슈였는데요. 저 주말에 이제 월요일에 써야 되는데 맞아요. 지난 이제 5월 16일에 인천공영본부 세관에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가 있었죠. 약간 장관회의가, 관계장관회의가 TF 같은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그 중앙부처 최고 책임자들이 모여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고 우리 급하게 이런 거 하겠다. 이거 너무 중요하다. 이래서 굵직한 결정들이 좀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 특정 품목은 KC 인증 없으면 직구를 못한다. 이제 이런 발표가 된 것인데 배경을 보면은 아무래도 좀 초저가를 무기로 들어오고 있는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들을 좀 견제하는 것 알리, 같죠? 테무, 네. 쉐인 이런 것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이게 명분이 아주 없었던 발표는 아니에요. 세상에 비싼데 안 좋은 물건은 있어요. 그런데 싼데 비싼 것만큼 좋은 물건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금지된 80개 항목을 보면, 금지된이 아니라 금지될 뻔 했었던 그쵸, 80개 그쵸. 항목을 이렇게 보면 다 기사가 고쳐졌어요. 이게 그쵸?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뭐 어린아이들이 좀 입에 넣을 수 있는 물건들이어가지고 원래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용 제품 판매하려면 KC 인증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내역을 보면은 또 금지될 뻔했던 물건들이 전자제품들이거든요. 좀 잘못되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들이고요. 중국산 제품이어서 사실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들은 사실 싼 맛에 들어오는 게 많아요. 그쵸. 가격 경쟁력 하나만 보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품질은 좀 포기를 한 물건들인데, 저는 이제 그냥 이제 사실 뭔가 결정이 명확하게 된 게 없잖아요, 이 이슈가. 그래서 차라리 배경을 좀 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원래 좀 안전해야 되고, 원래 좀 어린아이 입에 들어가야 되는 거를 뭐 원론적인 금지를 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막 난리를 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 고물가 시대에 좀 싼 거 좀 마음껏 쓰겠다는데 이제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거 그죠. 아니냐. 그리고 예. 맥락이 음, 사실 고물가 시대에 지금 뭐 생필품이라든지 뭐 전자제품이라도 살 때 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때 지출이 조금이라도 커지면은 막 너무 좀 타격이 크고 이런 음, 상황인데 솔직히 저도 써봤지만 네. 알리테무의 존재가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예전엔 네네. 사실 우리가 막 중국산 제품들 수입해서 팔고 뭐 택가리 이런 얘기들 하면은 좀 질이 나쁜, 좀 음. 안 좋은 선택,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했는데, 지금은 좀 되게 강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런 맞아요. 상황에서 분명히 앞부분에 80개 품목, 60개 음, 품목이었나요? 음, 그 몇 개 품목, 이 어린이의 안전과 관련된 품목에 대한 뭐 제한적인 조치다라고 말을 분명히 보도자료도 해놨는데, 거기가 좀 처음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조치 자체보다는 KC 인증 자체가 뭐 우리가 원하는 품질 보장에 진짜 도움이 되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확신이 없고, 그리고
그 정책 발표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런 조치를 시행을 했어. 그래서 뭐 단점은 있지만 장점은 이거고 이거 확실해. 뭐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지만 내가 이거 뭐 단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완할 거야. 뭐 이런 약간 준비돼 있다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려가 좀 느껴져야 되지 않나? 어쨌든 무역 분쟁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이슈인데 그쵸, 그쵸. 약간 좀 확실하게 해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많이 찾아보면서도 좀 명확하게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진짜 중국 이커머스 때문이야?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유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전개가 아니었다. 네, 네, 그리고 네. 이걸 시행한다고 하면 이제 6월부터 시행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빨라요. 그쵸. 네, 네, 네. 지금 뭐 한 열흘 남은 시점, 보름 남은 시점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저는 뭐 내년도 아니고 올해? 음. 이게 정말 설득이 될 거라고 본 거예요. 지금 국민 정서가. 국민 정서가 이런 생각이 전 들었고 또 하나 KC 인증이 대체 뭐길래 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면 KC 인증 분명히 저도 본 것 같아요. 되게 굵은 그 고딕체에 이렇게 이제 KC 돼 있는 대문자. 그걸 근데 좀 많이 봐서 보통 우리가 뭐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보면은 많이 봐서 당연히 뭐 받을 수 있는 그냥 당연히 붙어 바코드 같은 느낌으로 저한테는 와닿았는데 얘는 정체가 뭐예요? 이게 저도 이제 이 속보가 터지고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는데 KC 인증하고 KS 인증하고 헷갈려서 잘못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KC 인증은요, 통합 안전 인증이라고 해가지고 KC를 받으면 일단 이 제품은 안전하다. KS 인증은 표준 인증이어가지고요. KS를 받으면 그래도 이거는 품질이 좀 무난하다. 나쁜 품질은 아니다. 해서 두 개 다른 인증입니다. 근데 국내 기업들은 이 KC 인증을 많이들 받고 이걸 받는데 시간과 돈이 좀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근데 해외에서 직구한 제품들에는 이 KC 인증이 막 의무화가 안 돼 있으니까 국내 기업들 입장에선 역차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맥락도 있던데. 네, 뭐 사실 인증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정식 수입업자들이 뭔가를 들여올 때는 뭐 이게 안전하다는 인증도 받아야 되고 각종 세금도 붙고 비용이 좀 많이 붙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히려 어떤 직구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역차별이라고 보면 역차별일 수 있죠. 근데 그래도 소액이니까 좀 봐주던 건데 이제 너무 이제 여러 맥락들이 뒤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소액도 봐줄 수가 없다. 좀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프를 한번 봤는데 중국발 해외 직구가 2020년에 27,400여 건이었던 게 2023년에는 88,800건 정도. 그러니까 정말 4배 이렇게 그래프가 네. 가팔라지면서 사실 와르르르 지금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위해성 논란도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업체들도 야 이거는 우리는 이거 다 준비하고 시간 들여가지고 돈 들여서 KC 인증 받는데 필요하지 않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잠깐 정희님은 중국 이커머스 그 요즘 알리테무 이런 것들 네. 좀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일단 저 Q10을 좀 써본 적이 있어요. 커피 머신 샀는데 이게 좀 오래전에 샀어요. 근데 이제 싸게 사기는 했는데 AS가 안 돼가지고요. 어디로 이게 보내야 돼? 이제 어디다 연락을 해야 돼. 왜냐면 기계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고장이 나는 거잖아요. 고쳐가면서 쓰는 건데 이게 그 5년쯤 얘가 고장 날 때가 되니까 더 저렴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국내 정식 수입품 가격은 좀 그대로인. 네. 최근에 사신 거는 또 있으세요? 최근에는 알리하고 테무에서 이제 의류 자파를 샀는데 이게 종인지 천인지 잘 그쵸, 모르겠던데요. 그쵸. 송년회 이럴 때 입고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겉보기에는 정말 예쁘고 괜찮은데 옆모습을 보면 얘가 얇아. 약간 2D 캐릭터 같은 느낌으로 보이더라고요. 사진 찍는 용이었어요. 그쵸. 도저히 입고 나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990원짜리였어요. 990원짜리, 저는 500원짜리 3개. 그래서 알리에서 천원마트 3개 네. 샀는데 바디 브러쉬, 설거지 브러쉬, 샤워 헤드 이렇게 사서 저는 사실 몸에 좀 닿는 거 되게 안전이 중요할 것 같은 거 많이 샀더라고요. 네. 근데 셋 다 좋습니다. 오. 설거지 브러쉬 이거 교체용으로 샀는데 너무 아. 좋고 샤워 헤드로 오늘도 한번 싹 한번 이제 샤워하고 왔기 때문에 애초에 비쌀 리가 없는 거를 좀 사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500원이니까. 음. 그리고 500원이고 저렴하고 늦게 오니까 기대감이 떨어져 있을 때 와요. 오, 나에게 보내는 선물.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전 아주 첫 경험은 일단 좋았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요. 이렇게 주말 사이에 논란이 막 커지니까 정부는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라고 일단 선 그었어요. 그리고 사과도 했어요. 근데 그래도 6월 중으로 이제 위해성 검사를 계속해서
위해성이 있는 제품은 금지한다는 계획을 얘기를 했는데 이건 또 의미하는 게 어떤 건가요? 사실 이게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너무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위해성이 확인이 됐지만 계속 직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가 언급했던 80개 품목 말고도 뭐 다른 데서 뭐 위험한 요소 발견됐다고 하면 그 당연히 반입 차단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거를 보고 해석이 좀 두 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다. 두 번째, 이거 원론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어떻게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고 증명을 하냐. 이거 불가능한 얘기다. 일이 많아지면 결국 원천 차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해석으로 갈리는데 이 계획을 들으신 분들의 마음 속에 이제 어떤 시선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나는 이거다, 나는 이거다 이렇게 갈리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발표는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죠. 특히나 지금 국민 정서에서 음, 해외 음. 직구란 단어에 좀 이렇게 귀가 확 커져 버린 상태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지금 어떤 조치들을 앞으로 해나가더라도 다 이렇게 어떻게 하나 보자 네, 맞아. 이렇게 돼 있는. 이미 약간 이렇게 불신의 눈으로 보고 있어. 그쵸, 그쵸. 그리고 결국 이렇게 위해성 검사라든지 규제, 일부 항목들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지 않는다면은 내가 한번 경고했다. 정부 입장에서 내가 한번 음. 경고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뭔가 소비자 탓 같은 구도가 하하하하. 네. 네. 그리고 해외 직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뉴스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음. 정부가 해외 직구 면세 한도를 조정한다.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요것도 같은 좀 배경에서 출발된 얘기로 보여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사실 이제 KC 인증보다도 이 면세한도 조정이 훨씬 더 중요한 핵심 이슈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에는 다 세금이 붙어요. 그런데 해외에서 직구한 물품은 물론 이제 들어올 때 150달러라는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는 세금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역차별 얘기 나온 것도 이런 맥락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구품이 훨씬 저렴하니까 국내산 살 수 있고 직구를 해가지고 그거 150달러 안에 살 수 있으면 요거 살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국내 생산자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면세 한도를 150달러 이하로 낮추겠다고 나선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150달러 다 사고 나면 굳이 이제 소비 여력이 우리 국내 거를 살 만큼 소비자한테 남아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FTA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200달러까지 높아요. 이게 150달러면 지금 환율로 한 20만 원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해외 직구가 이렇게 유행하기 시작한 게 2010년대 초반이거든요. 이제 이때는 해외 직구하는 소비자들을 되게 합리적으로 소비한다고 막 칭찬을 그렇죠, 했었고, 그렇죠. 그때는 이제 너무 우리 소비자들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미국의 갭인가? 이 의류 브랜드가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한국 서버를 내려버려요. 못 사게 하려고. 뭐, 왜요? 너무 뭐 너무 일이 많이 많아, 사니까. 예, 너무 많이 사고 뭐 일이 많아지니까. 근데 이제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해외 쇼핑몰들은 한국어 전용 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거 면세한도 낮춰야 되겠다. 이제 못 사게 해야 되겠다. 이제 뭐 국내 업체들 역차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주머니를 나오고 있는 조이는 거죠. 거죠, 이제 지갑 주머니를. 네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20만 원이면 웬만하게 쓸만한 물건들 한두 개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누적 금액이 아니고 이제 한 번에 150달러인 거여서 150달러어치 사고 내일 150달러어치 사고 그다음 150달러어치 사면 굳이 한국에서 물건 살 필요가 없는 지경까지 조금 이르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면세한도 축소를 계속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거는 예전부터 얘기 나왔었어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면 지금 가격은 어쨌든 좀 초저가 상품들이 알리나 테무 같은 곳에 네네.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품 가격들이 막 이렇게 막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20만 원 정도로 살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살 수 있는 한도를 줄여버리는 면세 한도를 네네. 줄여버리는 게 뭔가 이제 사회 방향하고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신기해요, 이 이슈가. 그렇죠. 네. 그리고 정부 기조가 이렇다면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건 내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지금 줄어드는 방향인 거 아니야? 음. 뭐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펼쳐지면은 내가 당장 지금 소비할 때 타격을 받는 거 아니야? 나한테 좀 안 좋은 방향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쨌든 그간 진짜로 합리적인 소비를 해왔던 부분에서는 확실히 손해를 보겠죠. 저는 해외 직구를 좀 하는 편인데,
그 국내에서 이제 불법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이제 사기 힘든 제품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면세 한도 낮추는 거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낮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품목들은 이제 정식으로 수입하기는 시장 규모가 안 나오니까 이제 면세 한도를 너무 줄이면은 저희는 그냥 직구를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150 이상 관세 바로 붙어버리니까 다 이렇게 면세 한도가 너무 줄어버리면 결국 개인은 직구를 못 하는 거고 다 정식 수입업자만 나서가지고 뭔가 하게 되는데 저는 그냥 이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사람들이 평소에 해외 직구로 사는 물건이 뭐가 많은지 좀 살펴보고 그 물건들의 일상적인 가격을 좀 생각을 해보고 면세 한도도 따져보고 이게 사실상 좀 어느 정도까지 낮춰야 되겠다는 어떤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설명이 좀 오지 않으면 이건 완전히 그냥 증세 정책이다. 그냥 나보고 세금 더 내라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굉장히 엄청 더 와닿는데요. 증세 정책으로 연결될 수 그러니까요. 세금 있다. 그만 좀, 예, 그렇죠. 네, 네. 뭔가 말을 세금, 하시려다가 네. 말고. 전 또 궁금한 게 국내 유통업계들이 중국 이커머스들이 커지면서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네, 쿠팡도 그렇고, 뭐 네, 이마트도 네. 그렇고, 쿠이마롯해서 쿠이마롯 이게 줄임말, 네. 줄임말이더라고요. 유통업계들이 네. 굉장히 좀 약간 긴장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조금씩 실적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런 정부의 기조, 뭔가 면세 한도를 축소하고 그리고 좀 인증 기준 강화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국내 유통업계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확실히 중국 이커머스 때문에 그 계기가 확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0만 원이 뭐 진짜 아마존 생각하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안 팔아서 사는 물건들을 생각했을 때는 뭐 그래 그거 사면 딱 끝나는 돈이지인데 알리 테무에서 20만 원어치 쇼핑을 한다 그러면 그걸로 다 산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뭐 살 게 진짜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보 문구 보셨어요? 황제처럼 쇼핑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그 약간 그거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나라 생산자에 영향을 미치기는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월급 주는 회사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이제 뭐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시켜봤더니 이제 근데 시켜봤더니 그 알리테무 이용하면 항상 제 기대보다 떨어지는 물건이 와요. 근데 일단 사기는 샀고 중요한 거 아니니까 몇 번 쓸 용도로 이제 싼 맛에 샀는데 생각을 해보면 국산 그게 오래 가는 거를 사도 이게 그렇게 오래 쓸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국산은 덜 사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부가 이거 들고 나온 것도 당장 중국 이커머스만 막아도 국내 업자들은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인데 저는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너무 저렴해서 면세 한도를 거의 $10로 낮춰도 살 건 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러네요. 네. 실제로 예전부터 많이들 구입했던 게 이런 소품류. 그래서 음. 몇 번 걸치고 떨어져도 괜찮아. 라고 음. 할 수 있는 정도들이었고, 음. 옷도 이제 뭐 정말 오래 입을 재질 좋은 것들은 이제 백화점에서 살 수 있지만, 그냥 정말 예쁘게 사진 잘 찍고 할 만한 용도들은 다 여기서 살 수 있으니, 당장 손님들이 끊기는 옷가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큰 게 좀 생각을 하면은 이런 그 상황들이 여러 업계, 여러 이제 그 품목들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텐데, 맞아요. 그렇죠. 국산 업체들, 국내 업체들이 확실히 좀 영향을 받겠다. 특히 뭐 네. 소규모 부품 같은 것들도. 아, 그렇겠네요. 네. 그 우리나라 중소업체들이 또 요만한 이제 전자부품 진짜 싼 거 있잖아요. 하나에 뭐 50원짜리 이런 거 여기서 많이 사서 쓰거든요. 그런 거는 확실히 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서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주말을 한바탕 뒤집어 놓은 처음 시작은 KC 인증 강화, 그리고 KC 인증 받지 않은 이런 80개 품목들은 제한을 하겠다라는 조치로 시작돼서 16일, 17일, 19일, 지금 22일까지 쭉 뭔가 여파들이 이어지고 있는 이번 그 해외 직구 관련 이슈를 한번 돌아봤고요. 결국에는 KC 인증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긴 했지만 지금 국민들의 그 시선, 소비자들의 시선은 지금 해외 직구다 막으려는 거야? 나 막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맞아요. 앞으로도 정부가 어떤 기조로 정책들을 내밀지에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겠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험사가 만든 여러 상품들 중에서도 적자만 2조 원에 달하는 상품이 있어요. 네. 그렇죠. 2022년 말 기준 가입자 수도 3,997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입한 보험입니다. 이게 바로 너도 나도 가입한 실손보험, 실손의료보험인데요. 조만간에 금융당국이 이 4세대, 현재는 4세대 실손보험이 판매되고 있거든요. 이걸 개정하는, 바꾸는 작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맥락 이슈였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실손보험 때문에 과도하게 좀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래서 보험사가 손해율이 너무 높아져서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은 아, 이거 장사 접어야 되나? 약간 이런 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어서 실손보험 계속 이제 개선을 해나가면서 너무 이제 보험료 부담이 올라가지 않으면서도 보험사도 좀 손해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보겠다 이러는데 4세대가 2021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제 갈아버린다고 버전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지? 뭐가 문제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네, 네, 저도 네. 2021년에 4세대 실손보험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저도 화제가 기억납니다. 저였거든요. 맞아요. 네. 기억이 나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 마치 그 맥락이 워낙 어려우니까 4세대 실손보험 나오면은 그 전에 가입 안 하면 너 손해봐. 이런 느낌으로 많이 이제 얘기가 이루어져서 아, 점점 갈수록 1, 2, 3, 4, 4세대, 다음 세대로 갈수록 뭔가 소비자에게 좀 나빠지는구나라는 어떤 미묘한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그쵸. 네. 그리고 사실 이 실손보험 지금 정부가 들여다보고 있다는데 이렇게 정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닌 거죠. 그렇죠. 항상 이제 모든 보험이라고까지는 그렇고 금융상품은 정부의 그림자가 항상 아른아른아른해요. 아, 그쵸. 저 왔다 네네. 갔다. 어디 뭐 이슈 없나? 이렇게 보고, 들여다보고, 하고 이제 가고, 이런 느낌인데,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금융당국이 지금 또 이렇게 도끼는 쪽을 보고 있는데,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보험료 또 오르나? 이거거든요. 여기에 맞아요. 답하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네.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뭐 실손보험이 뭐냐, 뭐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 별로 궁금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든 실손보험이고 보험료 올라? 나는 나중에 이런 문제 생겨가지고 병원 다닐 건데 이거 내가 가입할 때는 분명히 다 보장된다고 했어. 근데 혹시 이런 식으로 바뀌면은 내가 처음에 약속받았던 거 이거 이행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게 사실 좀 약간 헉하게 되는 거죠.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보험료는 오릅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어차피 올라요. 어차피 오르고요. 아, 생각을 해보면 물가도 오르고 월급도 오르는데 이제 비용도 그에 맞춰서 좀 오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뭐, 아주 과거에는 보험이란 개념이 좀, 이렇게 지금 같은 보험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그때 한 뭐, 10,000원, 뭐 5,000원 주고 가입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평생 막 보장되고, 이러기는 이제 어렵겠다 싶긴 하네요. 그렇죠. 그쵸. 저도 이거는 사실 분명히 어피티에서 이제 보험 관련된 글 쓰고 교정하고 할 때 봤었는데, 또 한 번, 또 새롭게 다가왔어요. 보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나뉘고, 갱신형은 보험료가 이제 일정 주기로 갱신돼서 이제 오르는 방식, 네. 그리고 비갱신형은 가입점의 그 금액 그대로 쭉 가는 방식인데, 실손보험이 대표적인 갱신형 보험이다.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가입했다면 1년 주기로 보험료가 다시 정해지고, 이거를 통상 보험사들이 연말에 내년도에 적용될 갱신 보험료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중순까지는 개별적으로 통지해 준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갱신형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갱신이 안 된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갱신을 안 해도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를 안 볼 정도로 충분히 많이 받아낼 수 있다라는 수준의 요금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방금 발언, 아까 정부 얘기도 많이 했는데, 왜 방금 발언에 제가 약간 이렇게 흠칫했는지. 받아내고야 말겠어. 그렇죠. 그리고 갱신이란 단어가 뭔가 바꿔서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보험료가 꼭 인상되는 쪽으로만 바뀌어야 되냐? 인하될 순 없나요? 동결될 순 없나요? 정말 없는 일이죠. 가격 내려가는 거 보셨어요? 웬만한 다른 물건들은 가격이 안 내려갑니다. 가끔 한두 번 있을 수도 있는데,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벌어지는 일이고, 오르죠. 보통 오릅니다. 보통은 오르고. 네, 네. 지금 이렇게 점점 보험료가 높아지는 게 어쨌든 물가 상승이 반영되는 것도 있지만 계속 나오는 얘기가 보험사의 적자가 지금 작년에 2조 원이었고 그리고 이대로는 보험사는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럼 그게 막
소비자에게 결국 전가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정부가 나서서 뭐 조정을 해줘야 된다. 보험사들도 좀 이렇게 현실적인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 같은데 네, 흐름상으로. 네, 네. 사실 소비자의 입장만 제가 생각하면 음, 아니 보험사도 기업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하고 음. 이익을 추구하고 그런 기업이 다 시뮬레이션 빅빅빅 돌려가지고 보험 상품 만들었을 텐데 솔직히 말하면 본인들이 부분이세요. 이런 거죠. 본인들이 그 뭔가 손해보는 구조로 상품을 설계해서 적자를 내는데 그게 왜 소비자들에게 막 중요한 이슈가 되고 부담이 돼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이 가입할 줄 몰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4천만 명 이렇게 네, 네. 가입할 거의 줄은 대한민국 인구 거의 다 이제 가입을 해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용할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좀 보험사 입장에서는 역선택이라고 하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소비.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역선택. 이제 뭐 언론 보도 이런 거 보면은 실손보험 손해 엄청 난다 이런 얘기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해서 뭐 소비자들이 뭐 실손보험을 이용해가지고 악용을 갑자기 하고 회초리 들고 막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는 뭐냐 하면은 정확히 말하면 아 내가 실손보험에 가입했으니까 아프지 않아도 이것도 진료받아서 타내고 저것도 진료받아서 타내고 과잉 아주 진료라고 그냥 하죠. 뻥을 뽑겠어. 이제 이게 이제 도덕적 해이고요. 실제 연구를 해보면 별로 그런 도덕적 해이는 없고요. 역선택이라고 해서 원래 아픈 사람이 아유 나는 이렇게 시들시들하니까 나 앞으로 많이 아플 거야. 그러니까 가입을 많이 해야지라고 가입을 하고 실제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아서 이제 돈을 이제 많이 받게 되는 그거인데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게 저 사람들은 맞는 말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지? 하면서 이제 그 보험사 입장에서는 역선택이 되는 거죠. 테리피커는 언제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도덕적 그쵸. 해이 때문에 상품 안 팔린다, 손해용 너무 높다 그럼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사실 이 티스토리에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음, 금융상품에서 음, 이거 뭐 피킹률이라고 해서 이 카드를 어떻게 쓰면 가장 많이 소위 말해 뽕을 뺄 네, 수 네, 네, 있는지 네, 이런 네. 꿀팁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금융 소비자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이제 잘 모르지 않아요. 굉장히 음. 행동파고 그리고 금융 서비스도 엄청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보험금 청구도 요즘 쉬워진 거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사회가 바뀌어 가는데 과거에 가입했던 그런 보험들이 음. 계속해서 그 보험사에게는 손해로 누적이 돼서 네. 손해율이 너무 높다.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옛날 보험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좀 덜 가입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입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혜택 조금 더 줄게 가입해라. 혜택 조금 더 줄게 우리한테 가입해라 하고 이제 약간 프로모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뿌린 보험이었죠. 근데 이게 더 가입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네? 난 프로모션을 줄이고 싶은데 이미 사람들이 다 가입해버렸네?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그만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왜 이렇게 오래 살아요? 이런 상황. 예, 뭐, 수명도 엄청 늘어버렸고, 그리고 무슨 그 3세대, 4세대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아이돌 같잖아요. 갱신 주기가 원래는 한 3년까지도 있었어요. 3년에 한 번 올린다 했는데 요새는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올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약간, 이거는, 좋다고 해야 돼, 싫다고 해야 돼, 이랬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내가 의료비 부담 없이 병원 진료를 받았어요. 어떤 A라는 병 때문에 아파서. 근데 진료를 받다 보면 내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B병, C병, D병까지 다 이제 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치료받고 저것도 치료받고 저것도 예방하고 저것도 검사하면서 돈이 좀 본의 아니게 나가고 그게 약간 재정에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사실 이게 이제 큰 얘기라기보다는 좀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내가 보험의 손해율이 높다 뭐 아니면은 뭐 너무 이제 역선택이 크다 이거보다는 그냥 의료 구조적인 문제를 좀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보험과 얘기까지 번지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주제가 맞아요. 의료 음, 음, 개혁하고 음. 연결돼서 정부도 갑자기 나 실손보험 점검할게, 보험사 기다릴게 이게 아니고 네, 정부가 항상 뭐 들여다보고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지금 의료 개혁이라는 큰 맞아요, 맞아요, 아젠다에서 이게 맞아요. 파생돼서 나온 얘기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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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하고도 연관이 되고. 네, 그래서 네. 사실 우리가 이 주제를 굉장히 좀 넓게 다루면 1시간, 2시간을 풀로 얘기하고 2박 3일 얘기해도 모자란 그쵸, 주제인데 그쵸. 오늘은 일단 실손보험, 보험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맥락, 네, 네, 배경만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실손보험은 지금 가입하면 4세대 보험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뉴스 기사를 보면 4.5세대 실손보험 출시될지도 이런 얘기예요. 왜 맨날 될지도야, 할지도 될지도 말지도야. 그쵸. 그래서
이미 뉴스 제목이 그렇게 뽑혔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4.5세대 실손보험이 당장 나오니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세대를 걸쳐서 1, 2, 3, 4까지 내놓으면서 보험사 입장에선 손해율을 좀 줄이고 현실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과도하게 뭔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과도하게 올려서 부담이 되는 걸 좀 이렇게 중간에 조율을 해서 정리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진전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기업 입장으로 빙을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적자가 많은 거면은 실손보험 없애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실손보험이라는 게 지금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소비자들도 많이 이제 혜택도 보고 있고 문제도 있긴 있지만 그리고 국가 운영하는 차원에서도 이 보험이 하는 역할들이 있고 하는데 처음에 애초에 민간 영역에서 실손보험이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이거 이제 실손보험을 잘 썼을 때 정부와 어떤 보험사나 사람들이 기대했던 희망적인 시나리오와 그 반대 시나리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희망편, 절망편 이런 거를 또 하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조금 그 전에 설명을 좀 하자면 보험사들은 없애고 싶을 거예요. 실손보험 상품 계속 손해만 나니까. 근데 4천만 명이 가입한 서비스를 한 번에 없애는 거는 그거야말로 정부가 진짜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라 지금 못 없애고 있는 건데 사실 어쨌든 다 필요하니까 생기기는 한 거죠. 이제 희망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 덕에 취약한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치료 못 해가지고 살 수 있는데 죽었다 이런 얘기도 되게 없어졌고요. 이게 생각보다 실손보험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1999년에 생겼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 전에 무슨 에세이, 뭐 수기 이런 거 보면은 집안에 암 환자 한 명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의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셨습니다. 이 급이었어요. 기둥뿌리가 진짜 뽑혀서 날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손보험 덕분에 조금 과장을 섞어서 아플 때 돈 걱정하지 않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좀 향상이 되죠. 왜냐하면은 비용 걱정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으니까 뭐 어쨌든 경쟁이 붙잖아요. 이렇게 막 뭔가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의료 기술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효율적으로 발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효율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이 피부 미용, 다이어트 약, 노화 방지 줄기세포 이런 거일 줄 이제 몰랐던 거죠. 완전 이제 세상이 이제 처지개벽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데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평소에 원하는 이제 의료 서비스는 결국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아, 네. 보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진짜 막 네. 큰 질병 내가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그런 질병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미용이라든지 뭐 아니 노화 네, 방지라든지 네, 뭐 또 요즘 이슈가 됐던 게 도수치료 네, 네, 그런 것도 네. 중간지대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맞아요.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까지 쫙 번지면서 사람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들도 너도 나도 출시돼서 소비자들을 핑미핑미 여부를 하고 있고 네, 네, 네. 그런 상태에 이제 계속 소비가 일어나고 경쟁이 그쵸, 이루어지고 그쵸. 하면서 맞아요. 의료 서비스도 발전되고 뭐 이런 흐름인 것 네, 같아요. 저 절망편 또 있습니다. 의료 부담, 이게 약간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 네. 느낌인데, 의료비 부담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죠. 근데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인데,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전반적으로 좀 아프다고 충분히 쉬게 해주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얼른 병원 가가지고 약 세게 지어주세요 해가지고 먹고 얼른 나아야지.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여서 자꾸 의료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보험사는 그걸 부담하려고 보험료를 계속 올려요. 근데 물론 보험료 올리지 않고 출혈 경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경우든 장기적으로 의료보험이랑 의료체계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이고 약간 지금 그 상태가 된 것 같은데 이대로 뒀다가는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상상을 해볼 수 있고 정부가 4천만 서비스인데 이러면 결국 이제 계속 돈이 되는 쪽으로만 밀고 가서 필수 의료는 전혀 받지 못하는데 각종 시술만 하는 곳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병원이라고 부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좀 절망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의료 체계하고도 굉장히 깊게 연결이 되는 거라서 네. 현재 어쨌든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는 얘기도 하지만 어떻게 그동안 역사가 쌓이면서 서로 이제 머리 맞대고 한 명만 빠지면 큰일 나는 거야. 약간 이런 상태에서 의료 체계를 버티고 왔는데 네. 이게 한 명이 완전히 포기한다고 무너져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중간에서 뭔가 좀 제안 내놓고 그리고 소비자들도 국민들도 또 의견 내놓고 그런 게 또 중요한 주제가 보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의료는 공공 서비스일 수 있지만 확실히 보험은 이제 민간의 영역이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부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개입해서 막 살펴보는 그 맥락은 뭐였어요?
사실 이제 금융상품이 좀 다 그래요. 여기도 정부가 딱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무한하게 이제 출혈 경쟁을 하다가 한두 곳만 남고 이제 다 망할 건데, 보험 시장을 독과점하게 되는 한두 곳은 정말 소비자 지갑에서 이제 보험료를 쥐어짤 수 있을 때까지 좀 쥐어짜내게 됩니다. 아니면 보험금 지급 기준을 엄청 까다롭게 만드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여러 개의 보험사가 계속 살아남도록 만들어야지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지가 않고요. 금융시장은 좀 정부 개입이 심해요. 이제 합성의 오류가 발생하는 시장이라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개개인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모두의 파이를 좀 줄여버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이를 줄이는 거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합성의 오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 합성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개입해가지고 균형을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네, 정리하면 이 실손보험 이슈도 저는 첫 번째 이 해외 직구 이슈하고 굉장히 주제만 다르지 구도상으로는 비슷하다라고 봤어요. 실손보험이 이제 처음 만들어진 게 이제 아주 예전은 아니고 이제 처음 만들어질 때 사회적인 어떤 맥락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또 소비자들이 어떤 서비스의 접근성이나 아니면 그 편의성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높아졌고 잘 알고 있고 똑똑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출시된 실손보험들은 계속 보험사들의 막 주머니를 쥐어짜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 상황에서 보험료를 그냥 올리는 것만으로는 소비자 부담이 크니 네. 어떻게든 좀 잘 논의해서 타협점을 찾아야겠다. 맞아요.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게 비급여 항목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 주제도 이만한 주제인데 맞아요. 이 비급여 항목이라는 거에 아직은 좀 파악이 필요한 단계. 파악. 어떤 것들이 비급여 항목으로 지금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건지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해서 아마 제 생각에 지금 뉴스 맥락 봤을 때 파악 끝나고 요것도 또 조치가 나와서 한번 좀 이제 이슈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사람들이 아플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구석구석. 그쵸, 그쵸. 네. 저도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저의 눈에 불을 켜게 한 이슈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뉴스 토픽이에요. 오늘 소비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맥락이 관련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피티가 올해 머니레터 구독자 7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인플루언서의 추천이나 리뷰를 보고 실제로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이 72.3%였어요. 전 사실 반반 나와도 많이 나온 거다라는 생각을 그러게요. 했거든요. 진짜 높았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그 공동 구매를 실제 해봤다는 분들도 적지 않았었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인플루언서 추천을 아니 유튜버 보고 산 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오케이가 샀어요? 되겠네요. 바로 갑자기 스스로 납득.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구매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란 트렌드를 잠시 객관적으로 좀 볼게요. 지금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요. 2016년에 2조 정도 시장이 있었는데 2023년을 보니까 이게 한 거의 30조 가까이 커졌더라고요. 28조 뭐 몇몇 천억 원. 이 7년 만에 12배 넘게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성장세가 점점점 가팔라지고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들도 계속 이제 이거를 이 마케팅을 선택을 하는 게 효과가 있대요. 효과가 되게 세대요. 네. 그래서 한번 이용해봤는데 앞으로도 다시 쓰겠다. 네. 거의 기업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와. 마케팅 방법, 그렇죠? 근데 기술 발전 얘기 요즘 많이 나오는 거 들어보면 AI가 정말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좀 우리가 이거를 포착하지 못하는 반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쨌든 사람들한테 설득을 당하고 싶어 하거든요. 진짜 인생, 진짜 삶 이런 거를 동경을 하고 진짜 사람의 취향을 따라하고 뭐 신뢰하고 그런 감정을 사람한테서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인플루언서의 파워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극단으로 가다 보면 이 사람인지 아니면 AI로 만든 건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또 삶도 있고. 네, 네. 그렇죠. 저도 사실 이 트렌드는 굉장히 흥미로운데 정말 AI에게 만든 그리고 짧은 이런 막 굉장히 인스턴트식의 흐름하고 그 진짜를 추구하는 흐름 이 두 갈래가 계속 맞아요. 그 두 축이 이제 계속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는 아예 기업 브랜드하고 그 인플루언서를 연결해주는 좀 더 원활하게 서로 협업할 수 있게끔 만드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네. 우리나라도 그 도입이 됐는데 크리에이터 마켓플레이스라는 서비스고 여기에서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저는 이런 브랜드를 협업하고 싶어요. 이런 브랜드들도 이렇게 픽해서 이제 매칭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네요. 그쵸, 그쵸. 네, 네. 마치 이제 소개팅 앱처럼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쵸. 매칭 앱. 네, 네. 그쵸. 그 얘기 아세요?
그 옛날에 미국에 이제 금광 러시가 있었거든요. 금 캐오면 엄청 부자 된다. 근데 거기 진짜 돈 번 사람들은 금 많이 캐는 사람들이 아니라 금 캐는 사람들한테 청바지 판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야, 막 인플루언서가 돈을 번다 해도 결국에는 플랫폼 만드는 쪽이 돈을 벌겠구나. 청바지를 팔고 있구나. 이 생각이 딱 드네요. 그쵸. 근데 문제는 역시 뒷광고긴 해요. 제가 이 이슈를 2019년도부터 머니레터 기사로 계속 썼었는데,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요 인플루언서를 예전에는 이제 오프라인 아니면 이커머스 쪽으로 계속 집중하고 있었는데, 인플루언서? 했던 게 2019년의 일이었고, 네. 좀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2020년부터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막 온라인으로 뭔가 온라인에 집중된 그 사회가 되면서 이 인플루언서 뒷광고가 되게 성행했는데 그때 사전적으로 그래도 좀 체계를 주시하는 덕에 그래도 잡기에 좀 빠르게 나설 수 있었다 그랬어요. 네, 아유, 오늘 이슈는 다 어쨌든 정부가 뭔가 눈을 뜨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림자 됐네요. 아른아른하는 어. 이슈들이네요. 근데 제가 앞서 우리 얘기했던 게 어쨌든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흥하는 이유를 좀 인간적인 감정으로 들었었잖아요. 근데 저는 뒷광고라는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약간 되게 헉했거든요. 이 되게 감정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광고인데 광고 아닌 척하는 그것보다 조금 세게 느껴지는 거예요, 단어가. 이게 진짜 배신감을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사실 위에 얘기했던 그 중국 커머스 사용하다가 이거 진짜 공짜로 주는 거야 해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갑자기 들어갔는데 배송비 붙고 추가 비용 붙고 이런다고 해서 저희가 알리나 테모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인플루언서는 다르다는 거죠. 원래도 광고인데 광고가 아닌 척하면 이거 시장 질서 교란 행위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니까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속 잡기는 하는데 인플루언서 뒷광고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잡긴 잡았는데 이제까지는 어떤 수준이었냐면 걔도 있잖아요. 아이고 왜 그러셨어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네. 그리고 네네네네. 그쵸. 했었는데 네네네. 그랬는데 이제는 좀 세게 하겠다. 이런 기조 그쵸.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뒷광고 논란으로 적발된 사례들이 이제 좀 있어요. 주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맞아요. 이런 것들이어서 이게 인스타그램이 특히 많이 적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비주얼적으로 비포 애프터 좀 과장 광고 될 수 있는 것들이나 금방 그 시각적으로 현혹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데서 근데 이건 건강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 이 부분은 진짜 식약처랑 공정위가 굉장히 눈에 불을 켜고 달릴 만한 영역이긴 하다. 그리고 왜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를 보면 뭔가 똑똑한 소비자였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 그쵸. 인간적. 너무 인간적이어서 네, 사실 네. 참 되게 순간 숫자를 보고 막 기사를 보고 화가 났다가도 참 인간적이야 하고 인류애를 느껴버리는 그런 흐름. 그리고 전 뒷광고란 단어 저도 그리고 웃겼어요. 네. 왜냐면 뒷고기 같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미디어 같은 곳에서는 광고라는 이제 이메일하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광고지만 광고 아닌 듯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좀 살짝 위트 있게 장난을 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뒷광고란 단어가 정부가 합의하는 그런 용어지만 와,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어떻게 네. 그쵸. 굉장히 네. 찰떡이고 너도 나도 입에 붙어버린 신조어에 가깝게 됐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뒷광고가 많은 서비스들이 상품 서비스들이 의류, 음식, 화장품, 건기식이 네네. 특히 건기식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보다 식약처가 들어가면 진짜 세게 잡거든요. 우리 먹을 거에 굉장히 민감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경각심을 가지시는 게 맞아요. 좋겠다. 먹는 거 좋아하지만 다 먹는 건 아니라고요. 알리테무에서도 그건 안 사요. 그러니까 팔지도 않죠. 근데 이제 네네. 어쨌든 그런 건 저희도 주의한다고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오늘 다 모두 얘기 나눠봤는데요. 정현님 오늘 굉장히 구도적으로는 비슷했었죠? 세 가지. 네네. 그렇죠. KC 인증, 그러니까 해외 특히 그렇게 직구. 뽑혔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해외 직구, 실손보험, 그리고 인플루언서 마케팅까지. 결국에는 정부, 이게 경제생활의 삼주체기도 해요. 영어로 플레이어. 아, 맞아요. 그렇죠. 네네. 정부, 그 가게, 기업. 기업. 그리고 영어로 플레이어. 네. 보통은 기업과 정부. 그러니까 예전은 훨씬 더 정부 중심, 이후에는 정부와 기업, 뭐 기업 중심. 근데 지금은 확실히 소비자들도 똑똑해지면서 이 세 개의 축, 뭐라고 불렀죠? 이 경제 주체. 세 가지 경제 주체 중에서 소비자의 파워가 올라오면서 굉장히 예전 질서로는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좀 어긋나는 구석들이 있는 게 맞아요.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흥미로우셨어요? 세 가지 토픽 중에서요.
해외 직구요. 저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당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저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사람인데 해외 직구의 영향을 이제 꽤 좀 받는 편이어서 면세 한도 어디까지 내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좀 아. 보고 있기는 해요. 제발 납득 가능한 이제 뭐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겠죠. 제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근거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좀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PR을 조금 신경을 써달라. 이런 그렇죠.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 일정 이렇게 하지 얘기 네, 너무 그 갑자기 당황하게 급작스럽게 만들지 하지 말아주세요. 맞아요. 네. 당황하게 만들지 않는 게 네, 중요하다. 네.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재밌는 토픽들 가지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나눠주신 정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뉴스토스트가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 최초 공개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댓글 참여하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라이브가 준비되면 이렇게 아침 출근길에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질문도 보면서 답변도 실시간으로 하면서 또 제보도 받으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이 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인사드리고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7시 30분 여러분들과 출근길을 함께하는 뉴스토스트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